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김혜빈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오는 소중함은 우리는 왜 진작 알지 못할까요? 많을 때는 생각 없이 집어먹던 초콜릿이 딱 하나가 넘으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한정판이라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다시 오지 않을 정말 귀한 한정판인 오늘 하루, 머니맨 자산관리편과 알차게 보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일 머니맨은 자산관리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점들은 주저 말고 머니맨으로 연락주세요. 02-325-8200번입니다. 또 머니맨은 SNS 페이지도 열려 있는데요. 쪽지와 게시글 남겨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아래 주소 타고 따라오세요. 그럼 오늘의 머니맨 또 머니우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TX 컨설팅의 최효진 본부장과 사문 파트너스 정규인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니까 또 꽉 찬 느낌인데 네. 여자 하시고 또 너무 훈훈하셔서 왠지 머니맨 훈남 훈녀 특집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또 시작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머니맨 잘 보아주셨나요? 이번에 그 방송 제의를 받고 모니터를 몇 번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연예인 보는 느낌인가요? 살짝. 네. 중간에서 되게 지금 오그라지려고. 저희가 오늘 자산관리 편인데 좀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산관리란 어떤 건가요? 자산관리라고 하면 엄청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자산관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행복관리라고 저는 네.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자산관리라고 하면 뭐 재무설계나 재테크 이어서 뭐 수익률적인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들이 이제 개인의 어쩌면 기업이나 가정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자산관리를 그냥 행복관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관리라고 하니까 또 오늘 머니맨 굉장히 행복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효진 본부장님과도 이런 얘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자산관리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신지. 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과 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네. 얼마 전에 이제 뵀던 그 고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터널 속을 지나가는데 네. 라이터를 안 켜고 굉장히 깜깜해서 앞에 차가 있는지 뭐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는지 뭔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 내가 갈 길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뭔가 이런 관리를 받고 내가 준비를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빵빵하게 밝은 이제 라이터를 켜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되게 뭔가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뭐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보통 리스크가 불안함, 그러니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예정되지 못한 불예측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약간 행복 관리랑도 결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도 찾기 때문에 네. 자산 관리, 자기 관리 다들 꼭 좀 평소에 잘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전과 후가 더 행복하신 거죠, 후가. 그럼요. 네. 좀 저도 느리신 것 같아요. 관리를 저도 좀 해주시면. 네. 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은 제가 늘 머니맨에서 가끔 이제 방송 드리는 것 중에 네. 법인분들 자산관리, 법인 대표분들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그 관련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장외 주식이나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에 대한 관점에서 알려드렸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인 대표님이 이제 그 스타트업 컨설팅의 거의 대부라고 보시는 오. 빅파더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저희도 상당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든든한 파트너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거는 이제 법인 대표분들 중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님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걸음마를 된 아장아장 걸음마를 된 아기가 아니라 그래도 청소년기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고 그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네. 진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스타트이기 때문에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맞는 또 자산 관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 상대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자산 관리가 아니라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만을 위한 그런 자산 관리법을 스타트업 컨설팅의 전문가 분이 오늘 직접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또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요즘에 좀 스타트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내가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방법은 잘 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2017년 통계 자료나 뭐 기사 자료에 근거를 하면 네. 이미 이제 스타트업 개수가 10만 개 가량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 기존의 중소기업 숫자는 이제 400만 개에 비하면 한 2.5% 정도로 그 숫자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이제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금융회사라든지 먼저 컨택을 하고 콘텐츠를 제안을 하고 네. 뭔가 이것저것 많이 제공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관심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자산 관리에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스타트업 대표 개인을 위한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좀 이 노하우를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딱 떴네요. 요 장표는 제가 어디 뭐 네이버에서 뭐 복사 붙여넣기 게 아니라 네. 제가 수년간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실제로 오늘 방송 전에도 이제 대표님들 컨설팅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하다 보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한번 비교 분석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뭐 일단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업종부터 보시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80년대부터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한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대한 형태들이 많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생겨게 났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IT나 서비스업 위주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구성은 보통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주주명부라는 걸 받아보는데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앞에 성씨들이 다 같습니다. 아. 그 말은 즉슨 뭐 가족, 아니면 친척이 네. 대부분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성씨가 다른 분이 한 분 등장하시는데요. 네. 그분은 거의 10중 8구 이제 아내분. 아. 네.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거의 이제 가족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스타트업 M&A 자문을 한번 맡게 됐는데요. 그때 네. 이제 주주 명부를 한번 보니까 주주가 일단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일단 되게 복잡하고요. 네. 그 구성원들을 보면 뭐 여기 보시듯이 엔젤 투자자들, 뭐 초기 기업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들 개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유명한 엑셀레이터들, 아니면 벤처 캐피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주 구성에 이제 참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당연히 초기 기업이나 1인 기업은 되게 단조로운데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 유치로 이제 스케일업하는 이제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중에 투자 유치를 한 2~3번만 받아도 주주 명부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참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거의 독단적으로 많이 하세요. 네. 내가 하면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많은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그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팀원들과 팀빌딩이 되어 있는 팀원들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좀 규모가 커져서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주주들하고 같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이사 연령도 뭐 지금 한창 활동하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보통 창업을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에 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세들이 이제 50대, 많으면 이제 60대, 정말 많으면 이제 70대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고민은 나이대에 맞게 뭐 가업상속이나 뭐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은퇴라는 것들이 누구한테 이거를 자신 있게 물려주고 마음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 은퇴를 하고 싶으신데 그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게 쉽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에서 한 3년에서 5년 차, 그러니까 직급으로 치면 뭐 한 대리 정도에서 과장급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한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 잡아서 나와서 이제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고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40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제일 활성하게 뭔가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연령을 보면 한 3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첫 번째도 기업 성장, 성장. 네. 네. 두 번째도 기업 성장, 성장. 네. 세 번째도 기업 세 번째도. 성장입니다. 네. 정말 그 성장에 거의 미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비율이 많은지, 법인 사업자 비율이 많은지를 좀 뜻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만 보면 중소기업이 일단은 규모가 크고,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뭔가 작다고 생각하셔서 중소기업이 오히려 법인이 많고, 스타트업은 개인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 사업자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 보통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10명 중 9명은 법인 사업자로 지금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미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네네. 또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 그대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 아까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공장이나 토지 같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뭐 보증서 대출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네.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기본적으로 다들 한두 개씩 도전을 하셔서 네. 그걸로 시드머니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시장 검증이나 고객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투자 유치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좀 자본 조달을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중소기업은 내가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조달했던 운전자금이나 딱 그 시설자금만큼만 성장을 하는 케이스 한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트업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투자를 한 거 대비 뭐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목적으로 나온 게 스타트업이니까요. 예, 그렇게 성장률에 대한 좀 기대 성장률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영 목적도 확연히 좀 다릅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실상 이제 뭐 자녀분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물려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사실 진짜로 뭐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녀도 없을 뿐더러 맡길 수 있는 자녀도 많이 없다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시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최종 경영 목적이라든지 최종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 엑시트입니다. 네. 뭐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뭐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서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M&A나 IPO를 통해서 한번 큰 목돈을 한번 하고 싶은 네. 그런 목적이 이제 대부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요 인력 구성에 있는 것 인력 같습니다. 구성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뭐 정말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가보면 뭐 보통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그 밑에 뭐 사회이사, 이사진, 임원진들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장, 과장, 차장, 뭐 팀장, 뭐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이어지는 전통적인 이제 조직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들은 이게 C 레벨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게 네. 뭘 뜻하냐면 이제 CEO의 C, 뭐 CTO, 기술 이사는 CTO, 뭐 마케팅 이사는 CMO, 뭐 운영 이사는 뭐 CEO 이런 식으로 C 레벨의 소수정예 팀빌딩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네.
저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정보를 좀 찾아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더 쏙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대표님께서는. 네네. 진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게 딱 확연하게 다른가요? 정말 많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날 때랑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는 뭐 장소도 사실 다르고요. 네. 말하는 뭐 말투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랑은 가끔 뭐 술 한잔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날 때는 뭐 카페에서 뵙기도 하고 뭐 그냥 뭐 편한 장소에서 뵙기도 하고 그냥 청바지에 그냥 맺고 자연스럽게 뭐 뵙기도 하고요. 좀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구분짓는 뭐 상법상이나 세법상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스타트업들도 그냥 법적으로 보면 그냥 중소기업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분은 문화적인 차이, 네, 문화적인 차이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반대적으로 공통점은 또 두 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중소기업에 속하다 보니까 네. 세법이라든지 상법, 적용되는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좀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들의 자산관리 노하우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보시면 그 본격적인 스타트업 대표 개인의 자산 관리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건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체크리스트라고 여기 한번 실제 제가 컨설팅 때 쓰는 체크리스트 장표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번에 다 안 나오네요. 보통 이제 제가 9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네. 측면들이 좀 다릅니다. 그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 절세 측면, 대외 신용도 측면, 네. 그리고 이제 투자나 이제 재무적인 측면. 네. 아, 세 가지로 나뉘는군요. 네, 이렇게 측면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좀 보서 체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이걸로 뭐 저장해 두셨다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법인 사업자로 많이 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일반 개인 사업자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법인 설립을 통한 주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만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이나 8번, 9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뭐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장표가 나온 김에 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7, 8, 9를 제외한 앞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네, 한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법인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고려 정도? 아, 네. 1번부터 6번까지 좀 해당이 되면 네네. 고려를 해보는 무조건 해야 거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거는 정말 법인으로 시작해야 될지 개인으로 시작해야 될지는 정말 체크해봐야 될 게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단편적으로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하실 뭐는 힘들고요. 그 이 6개 중에서 한 3개 이상 정도 되면 고려 정도 해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체크를 해봤더니 뭐 한 5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항에 포함이 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좀 차이점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개인 자산관리라고 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냐면 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는 법인 사업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보시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가 즉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즉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딱 표에서만 보시더라도 복잡하죠. 그 법인 사업자가. 네.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 법인에서 여기 색칠하신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법인 사업자에서 그냥 한 명의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주로 해당이 되면 동시에 또 한 명의 대표이사, 대표이사. 예, 임원 중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장표로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농사가 끝나고 나서 재무제표 결산을 하고 나면 만약에 이익이 났다.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주이기 때문에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대표이사라는 임원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로만 봐도 이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소득의 루트가 배당과 급여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첫 번째로 서두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게요. 이 기본적인 것조차 권리를 찾고 계신 대표님들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아.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네. 네.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 권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거군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좀 미비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네. 어떤 현실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그 급여를 왜 책정 안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뭐 대부분 어떤 좀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사실 뭐 급여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이 스타트업을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다. 나중에 뭐 M&A나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통해서 추구 전략을 통해서 내가 큰 돈을 좀 만져보려고 시작을 한 거지 짜잘하게 이렇게 받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다. 네. 라는 답변도 있으시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스타트업의 구조가 뭐 아시겠지만 뭐 데스밸리라 그래서 초반 한 3년에서 5년간은 이제 이익은 있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네. 재무제표적으로 보면 자본 잠식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계좌에는 뭐 잔고가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네. 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본인보다는 일단 직원들을 생각보다 직원들을 먼저 많이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 먼저 챙겨주다 보면 아, 내가 가져갈 몫은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건가요? 일단 챙겨주고 나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네네. 큰 걸 노리겠다라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주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짜잘하게 소액의 급여를 받는 데 집중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도 이런 이런 상황들 많이 보셨나요? 네, 사실 뭐 저는 늘 뭐 뵙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법인분들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법인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M&A라든지 IPO를 꿈꾸고 가는 곳도 있지만 네. 그냥 당장 지금 내가 이제 큰 이익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잉여금 못 챙기더라도 매달 이번 달도 우리 직원들 다 챙겨줬구나. 근데 네. 정말 가족의 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되게 그 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책임감이나 이런 게 되게 작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예전에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스타트업의 차이점 이런 것도 공통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느끼는 것도 그래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 50대에서 한 70대 정도의 대표님들 많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주주 구성도 가족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트렌디하게 스타트업들처럼 이제 뭐 M&A나 뭐 이제 IPO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말씀을 해드려도 되게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그런 C레벨에서의 인력 구성이 없다 보니까 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약간 네. 의사결정이 되게 꽉 막혀 있거나 좀 고집스러운 면도 좀 없잖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되게 굉장히 좀 스타트업이랑 차이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들은 되게 많이들 그 접하는 거긴 하지만 대표님들 늘 그래도 나중에 챙겨 가시라고 지금이라도 그런 루트를 마련을 해 두시라고 아니면 정말 다 돈 벌고 잘 되시려고 한 건데 다들 모든 이제 10만 명의 그 대표님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다들 나중에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모두가 10만 명 모두가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리미리 나중 이렇게 하지 말고 자산 관리하는 것도 이제 전후가 다른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나중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챙겨 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얘기를 네. 나눠보니까 생각난 대표님이 계신데 작년인가 한번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뭐 큰일이 생겼다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큰일이라고 하면 뭐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크나큰 뭔가 이슈가 있나라고 해서 무슨 일이세요 여쭤봤더니 네. 개인 대출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대표님께서 이제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네. 이제 아이템을 잡아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내가 대기업 다닐 때는 은행에 가면 뭐 어서 옵시오 하면서 이제 뭐 서로 대출을 못 해줘서 안달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30대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이번에 생기셔가지고 조금 더 방 하나 더 있는 전셋집을 좀 확장을 하시려고 추가 자금을 대출하려고 은행에 갔던 건데 네. 거절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제가 안 봐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대책이랑 솔루션을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대표님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대표님 제가 아시기에는 지금 무보수 대표로 계시고 급여를 안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당연히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서류로 모든 거를 평가하는데 네. 그 서류가 대부분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뭐 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걸로 판단을 해서 수치적으로 거의 통보를 내려주는 건데 그런 서류들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뭔가 심사를 할 수가 없고 뭔가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뭐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에라도 일단 급여를 책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한 3개월 뒤 한 기록이나 증빙을 좀 차근차근 쌓으시고 그때 가시면 아마 좀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네. 근데 이 대표님께서 사실 기업은 엄청 성장이 잘 되고 있는 대표님이셨거든요. 네. 뭐 매출액은 뭐 한 1억, 초반에 1억, 그다음에 2000년도에 뭐 5억, 그다음에 이제 10억. 정말 정기적으로 이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법인 계좌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근데도 대출이 이제 불가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일단은 그러면은 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제 융통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법인 계좌에 가지급금을 오히려 활용을 하셔라. 예, 먼저 뭐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잠깐 단기간으로 쓰는 거니까 잠깐 인출하셔서 쓰시고 그 다음에 급여를 책정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3개월 후 다시 개인 대출을 받으셔서 그걸로 상환을 하셔라라는 솔루션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네.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급여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대표님?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뭐 중소기업 컨설팅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네. 그냥 급여를 정식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냥 인출했을 경우는 네. 뭐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근데 보통 대표님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 아니 받고 싶어도 법인 계좌에 돈이 없다. 이 네. 인연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드린 솔루션인데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이 가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수금을 좀 활용해서 대표이사 개인 돈을 법인 계좌로 이체시켜서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제외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넣었다가 빼는 건데 실익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금액적인 실익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4대 보험도 부담이고 소득세도 부담이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앞선 케이스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다 서류로 좀 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는 게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한 뭔가 금융사를 통한 자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기관의 성격상 이런 증빙 자료라든지 출처를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급여를 책정한 경우도 또 그렇고 급여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급금으로 네, 가지급금, 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급여를 책정했을 때, 책정하지 않았을 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급여 책정은 왠지 꼭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그렇다면은 좀 왠지 제 생각에는 제 남편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네.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쵸. 경우도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네. 개인적인 이제 가정사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정말 뭐 눈뜨고는 못 볼 케이스들이나 정말 울고불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앵커님들도 실질적으로 뭐 남편분이 갑자기 대기업에 잘 나가다가 다음 달부터 나는 이 퇴직금으로 스타트업을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되죠, 뭐, 네. 아니야, 너는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해. 뭐 이런 답변이 나오면 참 네.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오히려 뭐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네. 쌀벌하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안정한 게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 안은 전쟁터라면 뭐 사회는 뭐 지옥이다.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맞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는 거는 그 요즘 뜨는 단어 중에 뭐 워라벨이라고 있듯이 스타트업도 그냥 뭐 모아님도라는 식보다는 차근차근 뭔가 개인 가정과 스타트업 법인의 이런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줄여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좀 게 필요하지 않나 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그렇다면 법인 통장과 좀 개인 통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과 개인 통장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뭐 내가 대표이사니까 이 회사는 내 거고 뭐 이 돈이 내 돈이고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작은 개인 사업자들은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근데 이제 스타트업 특히 이제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어떤 케이스가 좀 있었냐면 투자 유치를 제가 좀 자문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직전에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제 관련 증빙 서류들도 많이 실사를 하거든요. 네. 실사를 하는데 그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뭐 룸사롱 유흥주점 네. 기록이 네. 나와서 투자가 네. 철회된 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어머, 예. 어머, 어머. 근데 그게 사실 뭐 갔다 안 갔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향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용과 법인 사용에 대한 구분을 못 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되지 않았나, 뭐 거기 생- 갔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왜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냐. 네.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보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케이스들은 이제 보통 세금적인 측면 많이 또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이제 창업하고 나면 이제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매출이 크건 작건 매출이 나서 법인 통장에 이제 매출액이 입금이 되고 나면 네. 거기에는 사실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금액을 다 그냥 법인의 가용자금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일단 써버리시고 뭐 법인은 일단은 뭐 신고 납부가 1년에 4번이 있는데 그때 막상 돼서 납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오면 약간 당황하시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가세에 대한 개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유가 있으시면 부가세 전용 계좌 통장을 하나 더 만들으셔서 그거는 좀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건데요. 오, 네. 어떻게 역시. 보면은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왼쪽 사이드에는 이제 법인,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는 개인. 개인,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자 주주기도 하지만 그냥 어쨌든 개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케이스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올인하겠다 이래서 이제 아예 기존 직장을 뭐 관두고 바로 나와서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기보다는 기존 직장 계속 다니시고 사이드로 프로젝트식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뛰어들어야지 이런 네.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계속 발생이 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규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급여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더블로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이익이 날 수가 힘든 구조다 힘들죠. 보니까 네. 그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강의를 뛰시거나 네. 뭐 컨설팅을 뛰시거나 이제 개발이나 이제 IT 쪽에 계신 대표님들은 이제 개발 외주 영역 같은 것도 많이 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업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니면 기타 소득.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 소득 등등등 이제 종합적으로 소득의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이제 매년 2월이나 3월 때 이제 연말정산 한 번만 하면 끝났었는데 이제는 직접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제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종합소득세 관리하는 세금 절세 측면은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뭐 이번 편은 뭐 저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법인 스타트업 대표님들 자산 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소득세도 대비하셔야 되지만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확실히 좀 구분을 하셔라.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 사실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 네네. 분야에서는. 그렇다면 좀 계속해서 스타트업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인 이 신용 등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신용등급 관리가 네. 왜 나오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요것도 이제 피해되고 살이 되는 이제 케이스적인 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초반에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 뭐 대출을 활용하시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뭐 정부 지원금이나 뭐 투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다들 대출을 활용하십니다. 네, 똑같이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보증서 대출이라든지 아니 뭐 일반 금융권 대출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개인 대출, 신용 대출도 많이들 최대한 풀로 활용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용등급 관리 하나 때문에 좀 태클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신용등급 구조인데요. 뭐 1등급이나 2등급은 이제 우량이라고 금융사에서 판단을 하고요. 뭐 3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보통 6등급 이하는 거의 이제 불량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등급 이상 최대한 이제 1, 2등급 우량으로 올릴 수 있는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 이게 또 필요하냐면 보통 아까 그 가수금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본금이 초기에 쓰는 자본금을 보통 법인 설립할 때 5천만 원 내외? 사실 요즘에 5천만 원보다도 1천만 원 이하도 많고요. 사실 네. 100만 원도 있고요. 500만 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만 사실 직원들 급여 몇 달 주거나 뭐 기술 개발 몇 달 하고 나면 금방 바닥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수금을 활용해서 개인 돈을 넣어야 되는데 개인 자산도 지금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 명의로 대출을 하셔서 네. 그 돈을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는 형태가 많은데요. 네. 그럼 어쨌든 그 자금의 원천인 개인 대출이 원활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건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요. 뭐 일반 1금융권에 갔을 때 1등급일 경우에는 한 이자율이 한 5%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연이자는 뭐 500만 원, 뭐 월이자로 환산을 하면 저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같은 금액 1억을 빌렸는데 내가 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사실 1금융권에서 대출은 불가한데 그냥 네. 가정을 해본다는 가정하에. 경우면 저 정도 연이자는 2배, 마찬가지로 월 네. 부담금도 2배 정도. 뭐 10등급이면 이것도 사실 불가한데 네. 24%는 뭐냐면 이제 올해 기준 최고 법정 네. 최고 금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24%를 많이 쓰고 계신 대표님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오, 네. 근데 보시겠지만 뭐 금액을 더 빌린 것도 아니고 같은 금액을 빌렸는데 내가 월, 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이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매출을 내는 것보다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돈 버는 길일 수도 네, 있어요. 그렇겠어요, 정말. 네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신용 등급도 그렇고 이 스타트업 기술은 좀 나와 한 몸일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스타트업. 맞습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P2P 쪽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런 이제 법정 최고 이율로 이렇게 대출하시다 보니까 네. P2P로 사실 이제 개인들이 요즘에 뭐 은행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업체들이 그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그 연이율 뭐 이제 뭐 10 몇 프로씩 주니까 은행에서 이제 예적금 이율보다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높게 대출 받아 가시니까 그런 업체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이제 대표님들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일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오히려 좀 기회일 수가 있는. 근데 제가 또 늘 P2P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신용 관련해서는 신용 대출 관련해서는 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네. 그 대표님 자체가 되게 이런 걸로 힘들어 하시니까 담보물이 없는 P2P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연체율이 있다거나 뭔가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신경 쓰시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좀 신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좀 따로 없을까요?
기존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 많은데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간단하게요. 소개해드리자면, 네. 뭐 요것만 보시면 이제 뭐 눈치채신 뭐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요즘 뭐 잘 나가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네. 요 사례는 제 사례거든요, 사실. 오, 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때는 등급이 이제 4등급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1등급까지 만드는데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내 등급을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부터라도 바로 좀 관리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저희 수능에서도 그렇지만 1등급 굉장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1등급 보니까 너무 멋있으신데, 그럼 1년 반 만에 이렇게 올릴 수 있던 그 비법, 비결 알려주시면 어때요? 뭐 다들 아시는 방법이실 텐데요. 네. 뭐 대출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신용등급 올리는데 유리하고요. 네. 뭐 신용카드도 오히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리하고요. 단 조건은 절대 연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연체가 없이, 네. 그 조건만 지켜주시면서 뭐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오히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아까 그 종합소득세 때 말씀드린 이제 절세 상품, 뭐 ISA라든지 등등등 주택청약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들이 주거래 은행에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주거래 은행 자체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좀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를 가장 좀, 네, 공과금, 통신요금, 세금인데요. 그 중에서 세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그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거다 보니까 네. 세금 측면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초기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뭐 시드를 활용해서 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맨 앞장에 보면 지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결격이 되면 절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나라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다. 이게 영순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신용 자체로는 지금 최악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세금도 이미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좋은 말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지 이게 사실상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정부 지원금조차도 지원할 수도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때문에 세금을 체납되면 안 된다도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이제 뭐 R&D 자금이라든지 등등등등 기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혜택을 찾으실 때 세금 체납은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금 체납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스타트업 좀 대표님들을 위한 좀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자산관리 포인트를 5가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것도 한 방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네. 어찌됐든 스타트업 대표님들 개인 자산 관리는 법인 사업자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개인만 또 관리할 게 아니라 법인 사업자 관리부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세부적으로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는 어떻게 보면 1번이랑 뭐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은 반드시 구분해서 활용하라, 사용하라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급여 책정은 필수다. 현재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좀 책정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급여라고 하면 일단 뭐 한 500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 그 정도는 받아야 급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좀 생각이 다른 게 단돈 10원, 50원, 뭐 100원도 어떻게 보면 급여로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익이 많이 나서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다른 직원들처럼 나한테 급여 책정을 못 한다고 하면 100만 원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산 관리가 뭐 본부장님도 뭐 말씀을 항상 해주시지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미비하지만 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이제 매출이 나고 뭐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뭐 300만 원, 500만 원도 점차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 때문에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중요하네요. 네.
또 바로 다음 봐볼게요. 네.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금은 최대한 넉넉하게, 가소금을 적절히 활용하라. 이것도 이제 중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대표님들이 그 보통 이제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이제 주변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네. 자본금을 대체 얼마로 시작해야 돼?라고 네. 말씀드리면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공식은 보통 이제 1년치, 1년 동안 내가 쓸 뭐 개발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뭐 사무실에 들어가는 뭐 임차료라든지 각종 공과금, 세금 그런 뭐 고정비용, 변동비용 등을 다 합친 금액을 사실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억이 넘어가니까 그렇게는 하기는 좀 쉽지 않으시지만 최대한 처음 법인 설립을 할 때 자본금은 최대한 많이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자본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법정 자본금이 이미 법적으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단돈 100원도 가능하다. 처음에 많이 넣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대로 좀 설정을 하시라고 하는 게 가소금 넣으라고 했는데 사실 가소금을 넣고 나중에 이거를 자본금으로 뭐 전환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사실 돈이랑 시간입니다. 다 네. 돈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자본금을 넉넉하게 최대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소금 같은 경우를 좀 적절히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가소금이라는 게 이제 법인의 빚이다 보니까 네. 뭐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뭐 자본 비율이 뭐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자 눈에 볼 때 뭐 좀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이긴 한데 이번 편에서 뭐 그것까지 좀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논외로 하고 네. 가소금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뭐 일단 급한 대로 개인 관리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가세. 오히려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많거든요. 네. 뭐 각종 뭐 인증이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뭐 창업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득세 감면은 엄청 많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뭐 절세를 찾는다거나 네. 그게 고민인 대표님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세를 내보고 싶다. 많이 벌어서 내보고 네, 매출이 많아서 오히려 네. 세금, 소득세 걱정을 좀 해보고 네. 싶다라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사실 소득세는 크게 이제 언급드릴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결손이 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오히려 결손 공제를 받으셨으면 받으셨지 뭐 소득세 부담은 없다. 네,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가세, 그것도 관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게 연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연장선이니까. 네. 그래서 부가세 좀 신경 쓰시고 기존에 이제 직장에 이제 친숙하고 익숙하셨던 이제 대표님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창업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또 되게 익숙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네네. 개인 신용교육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제 이후 또 저희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평생으로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이 6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 좀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시거나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빠뜨리신 부분을 언급하자고 나열하면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6가지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했는데 네. 만약에 이 중에서 뭐 딱 한 가지만 오늘 방송에서 뭔가 얻어가시거나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 네. 저는 급여 책정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그 3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 포인트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걸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2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사업 DNA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업자로 되게 규모가 크신 그 아버님이나 그 이제 증조나 이제 할아버님을 두신 이제 분들이 스타트업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아까 이제 법인으로 하지 않으시고 개인 사업자로 하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인하면 그 법인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약간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고 기존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규모가
커지셔가지고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그 세금 이제 절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습관이 이제 안 들어져 있어서 이제 개인 통장과 이제 법인 통장 그 공과 사에 대해서 이런 그 전혀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네. 번잡하시다고 절세 효과가 거의 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안 하시는 대표님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스타트업 특집이지만 간혹 가다가 처음부터 이제 저희한테 와서 컨설팅 받는데 개인 사업자로 할까요? 이제 뭐 법인으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고 가시고 이제 나중에 투자를 받겠다, 뭐 엑싯을 하겠다 이런 대표님들은 무조건 이제 아까 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9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6, 7 이제 그 7, 8, 9가지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제 거의 법인으로 하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이제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지 그 전 세대의 약간 그 역량으로 되게 법인을 안 하시고 개인 사업자나 이런 걸 좀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습관이고 법인으로 하더라도 그냥 이제 개인 그 통장이랑 법인 통장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만 잘 하더라도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그 되게 자산 관리라고 했을 때 되게 거창하고 이런 특별한 거를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세대 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해서 그 놓치고 있는 절세 반 정도에 대한 그런 효과를 못 누리는 거를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실 수 있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족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사업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스타트업 이제 하실 때도 법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개인 통장이랑 법인 통장만 잘만 구분하시면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 이 점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랄까 좀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신다면 두 분은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잖아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의 뭐 자산 관리라고 하니까 네. 뭐 어마어마한 묘책이나 뭐 묘수를 기대하시는 대표님들이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앵커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한 비법이나 묘책은 없다.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획기적인 뭔가 그런 비법이나 방법을 찾다가 사실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를 사실 많이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오늘 말씀드린 요 기본적인 6가지만 사실 지키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좀 감히 장담 드립니다. 네. 네. 또 최유진 본부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리고 뭐 해주신다면. 이미 지금 창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늦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나라에서도 워낙 그 지금 뭐 창조경제다 뭐다 해서 되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아예 취업 자체를 뭐 이런 기업의 일원으로서 원업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대학 졸업이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창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을 보는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이 대표가 가져야 할 이제 이런 덕목들이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런 걸 이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지키고 그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요즘에 뭐가 돈이 될까, 뭐가 아이템이 좋을까 보다는 내가 정말 창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이런 포인트는 꼭 먼저 짚어보고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 됐고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하시고 스타트업 전선에 뛰어드셔서 대한민국의 GDP를 많이 높이는데 기여하셔서 다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 머니맨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주제로 함께 해주신 최유진 본부장과 정규윤 대표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봐 주신다면. 네, 오늘 어떠셨어요? 머니맨과 함께한 시간. 제가 머리털 나고 방송은 처음이었는데요. 네. 두 분께서 워낙에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네. 또 꼭 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머니맨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점들은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입니다. 또 머니맨은 SNS 페이지도 열려 있죠. 쪽지와 게시글 주소 타고 남겨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